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은 미 전국적으로 시간 문제지만 잡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와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이 강해 생활터전에서 많은 일상이 뒤틀립니다. 65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은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은 사람에 비해 입원할 확률이 49배 높았다고 질병통제국이 밝혔습니다. NBC 방송에 이어 ESPN도 베이징 올림픽에 뉴스 방송인들을 한 명도 보내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만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친러시아인 벨라루스도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 군 기지로 하는 등 전쟁 준비를 끝냈습니다. 푸틴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전쟁을 피하는 게 목표지만 결과는 짐작하기 힘듭니다. 미국이 연방 디지털 화폐 발행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바로 그 정부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여론 수렴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최저임금 15달러를 다음 페이롤 체크부터 시행합니다. 공화당 상원 대표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미국인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 논란입니다. 미치 매코넬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1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뭐 대국민 연설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전히 그 경제적인 면과 사람들의 생명, 건강적인 면의 도전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만요. 외부에서도 많은 도전이 있지만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이 공급망, 특히 반도체 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짧은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여전히 지금 많은 지역에서 오미크론이 피크를 쳤다고는 하지만 코비드-19 그 광범위하게 바이러스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아직 피크를 향해서 가는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코비드-19이 일반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오미크론 변이 이후까지는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오면서 미국에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일상의 뒤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통가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호주 정부가 이제 국방부가 주도를 해서 그곳에 이제 비행기에 구호품을 싣고 가는데 구호품을 싣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테스트를 받았죠. 직전에 래피드 테스트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 전에 했었던 PCR 테스트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비행기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이 PCR 테스트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서 비행기가 돌아갔거든요. 그 통가에 구호품을 잔뜩 실었던 그 비행기가. 그래서 이제 그 구호품은 다른 비행기에 싣고 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통가라는 나라는 인구가 뭐 11만 명 정도 되는 그 남태평양의 수십 개의 섬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인지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코비드-19 그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성자가 가서 그 섬을 어떻게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의 그 인디안 아메리칸에게 서양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그 바이러스를 퍼뜨린 뭐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돌아갔고 그렇게 될 때는 바이러스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섬나라 사람들도 발전기라든가 화산 폭발 때문에 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그 구호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제 딜레이가 되는 이런 것까지도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왕국인데요. 통과 왕국인데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하루에 평균
16명의 항공객이 소동을 피워서 비행기가 이제 무슨 뭐 회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출발이 지연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대부분이 이제 마스크 문제인데 수요일에도요. 마이애미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38살의 여성이 더 문제인데 또 남성 커플과 함께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승무원들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500마일을 갔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하죠. 그곳까지 노스캐롤라이나네요.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갔는데도 도저히 그 연방 항공 규정 마스크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돌아갔습니다. 마이애미로.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사 나온 것 보니까 연방 공항에 다시 돌아가서 내렸을 때는 뭐 경관이 있었죠. 그런데 마스크에 대해서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코트에서 어딘가를 갔고 특히 여성은 항공기 탑승 금지 리스트에 일단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뭐 승무원이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뭐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이 그 마스크 쓰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아니 정말 애꿎은 어떤 악이 안고 나가는 사람을 때리지를 않나. 어떤 사람이 역시 뭐 비슷한 그런 그 서로 다툼을 하다가 다툼도 아니죠. 사실은 승무원 측에서는 규칙을 정하는 거니까 승무원의 그냥 코를 한 방 날려버린다던가 뭐 이런 것. 그래서 어떤 그 승무원의 경우는 그런저런 일이 있은 뒤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는데도 언제나 일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걱정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이애미에서 런던으로 향하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시 마이애미로 회항한 그 비행기의 경우는 비행기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129명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완전히 본인들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들이 얽혀버린 거죠. 하룻밤을 마이애미에서 지내고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었어야지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엄청난 중대한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미국 사람 가운데서 정말 상식적이고 상식 이상이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잖아요. 시카고에서 아이슬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탄 어떤 그 여자 선생님이 증상이 이상해서 래피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봐 끝까지 화장실에서 있었다는 이런 스토리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날마다 이런 그 보고된 케이스가 16개 케이스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동부 지역이 뭐 뉴저지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면은 많이 늘어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코비드 환자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시간을 재촉할 수도 있는 그런 수술 환자들의 수술이 연기되는 것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사실은 미국 방송에서는 거의 탑뉴스로 보도하는 게 미 로프라는 그 락스타, 미국의 락스타 뭐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74세입니다. 이분이 그 Bat Out of Hell이라는 앨범도 발표를 했고 영화는 뭐 Rocky Horror Picture Show라는 뭐 이런 것을 했는데 결국은 그 코비드 19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이 락커가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아직 뭐 가족 측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왜 연예인, 예술인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유의 영혼으로, 자유의 혼으로 뭐 에릭 클랩튼 같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또 누구죠? 반 모리슨 같은 정말 연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백신 접종 같은 것에 반대한 백신 접종이라기보다 락다운, 셧다운에 반대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코비드 19으로 숨진 밀 로프 락스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락스타는 정말 미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코비드 19으로 그 사이에 숨졌고 MBC 방송은 이 중계 그 아나운서들을 보내지 않고 물론 뭐 개막식 하는 그런 그 중요한 호스트는 보냈다가 슈퍼볼 할 때 다시
끝까지 2월 초부터 2월 20일까지 베이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호스트가 슈퍼볼 할 때는 미국에 와서 이미 한 뭐 일주일 정도는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중계팀이 전부 커네디컷에 있는 그런 그 본부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 NBC 방송에 이어서 ESPN도 이 올림픽 하면은 굉장히 그 스포츠 뒤에 인간에 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게 빅 뉴스가 되죠.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는 더 모든 인간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겨버리는가, 그 어려움을 장애를 넘어버리는가 하는 그런 스토리 등을 취재하는 기자를 ESPN도 뉴스 리포터예요. 4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4명 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현장의 취재감은 뭐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게임도 거의 경기도 리모트로 그 커버를 하고 이제 뭐 그런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MBC 방송도 뭐 중계권 같은 게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한데 MBC는 250명은 베이징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세트장을 지어야지 되고 그런 사람들이고 방송을 할 수 있는 크루는 10명 미만이고 지원 스텝이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런데 MBC 방송은 사실 평창올림픽 때도 그런 형태로 조금 시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스포츠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ESPN도 뉴스 리포터는 전혀 보내지 않는다고 하고 미국 선수들이 240명이 가는데 당연히 미국 선수들 240명은 백신 접종 완전히 지금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에 워싱턴 DC에서 아주 대규모 시위를 하는데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열립니다. 이 백신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나오고 백신 접종에 있어서 종교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는 물론 그 예외를 많이 줍니다. 물론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권고는 하지만 특정 장소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요. 로컬 단위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등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자이고 여자이건 출산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남성과 여성의 출산 능력에 전혀 백신은 부작용이 없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전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백신에 반대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그 코비드 19 이전에도 뭐 케네디 가문에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병통제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조사를 해서 처음으로 발표를 한 건데 65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과 백신 접종만 받으신 분들, 또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 그 아래 나이 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똑같이 코비드 19에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얼만큼이 차이가 나는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은 곧 극한 상황에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9배 높답니다.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과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신 분, 코비드 19에 걸렸을 때 부스터샷 맞지 않으신 분들, 당연히 백신 접종도 안 받으셨겠죠. 그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49배가 높고 65세 이상이시라면 50세에서 64세까지는 44배가 높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백신 상태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관한 광범위한 것이 포함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대강의 짐작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가 이제 부스터샷은 맞지 않고 백신 접종만 하신 분, 그런 분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백신을 전혀 맞지 않으신 분과 백신 접종만 하신 분, 부스터샷은 안 받고 이런 분들을 비교를 하면 역시 전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이
부스터 샷은 안 맞았어도 백신 접종은 하신 분에 비해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17배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부스터 샷을 맞는 것이 정말 최고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까지만 맞아도 17배나 병원에 가실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18살에서 48살 사이 역시 같은 나이 또래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코비드 19에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12배가 높답니다. 가장 어린 나이대를 보겠습니다. 12살에서 17살 사이 백신 접종 가능한 나이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이 나이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코비드 19에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9배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오미크론은 미국에서 이제 11월 말에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은 델타에 관한 것이고,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고 백신이라든가 부스터샷이 델타보다는 조금 방어막이 약해졌다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참고를 해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그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랄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그 유럽연합 오스트리아의 하원이 대부분의 성인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시행을 하는데 상원은 뭐 당연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통령도 뭐 서명을 할 것이고요. 해서 다음 달이래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월 1일부터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되는데, 이게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서 국가 차원으로는 대규모 이런 그 전국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는 처음입니다. 뭐 이 오스트리아가 인구가 뭐 한 1,000만 명이 안 되니까요. 뭐 반올림해서 한 9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또 이런 일들을 다른 나라보다는, 인구 많은 나라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무조건 백신 접종 의무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월 달부터 2월부터 시행을 해서 3월부터 막 예를 들어서 트래픽, 교통 스탑 사인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벌을 줍니다. 벌금을 낼 때 최고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하니까 4,600달러, 4,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하고, 물론 예외는 주죠. 뭐 임신을 한 사람이 나는 아이가 걱정이 돼서 안 맞는다던가 이런 건 충분히 예외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데, 부스터샷에 대해서 이 복권식으로 이 접종을 받으면은 566달러를 선물로 백신 접종을 하면 드린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기부양책 좀 나중에 시행해서 그때 안 주고 부스터샷 맞으면 돈 준다고 하면 다 맞을 텐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미국보다도 그 접종률이 높습니다. 75%인데도 이렇게. 그런데 오스트리아도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아주 그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락다운 하면서 한 10% 정도 사람들이 백신을 추가로 접종을 한 겁니다. 지난달에 뭐 25만 2천 케이스 정도, 46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미국과 인구로 비교해 보면 미국의 뭐 인구가 한 36분의 1이니까, 그런데 사망을 보면 미국이 뭐 한 달 사이에 5만 명 넘었잖아요. 그냥 5만 명으로 보고 그럼 미국의 사망률이 36배여야지 되는데 거의 108배거든요. 오스트리아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높다는 거죠. 미국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미국보다 3분의 1 덜 레스 심각한 오스트리아는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고요. 현재 미국은 많은 지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도 부분적으로 피크를 쳤다고는 하는데, 이 코비드 19 오미크론 변이가요. 그런데 위스콘신주는 지난 2주일 동안 케이스가 280% 늘어났고, 뉴저지는 반대로 151%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뭐 2주일 사이에 1000%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뉴욕 DC, 워싱턴 DC 다 포함해서요. 하루 평균 사망자는 100명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최근에 오미크론 이후에 막 올라갔을 때보다 42% 줄어든 것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하루 이 양성 반응이 테스트 받으신 분들에 한하는 거잖아요. 76만 케이스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족 가운데서 이 코비드 19에 걸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어제 친구가 한국에서 와서 뭐 혜신아 만나자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도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님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부담스럽죠. 기본적으로 친한 친구가 외지인이고 그렇죠. 한국에서 부스터샷은 맞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모르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코로나기 때문에 시리어브 그럼 어디선가 만나야지 되는데 제가 코로나로 간다던가 중간에 뭔가 낯선 곳에 가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해서 좀 지켜보자. 오미크론 좀 가라앉고 뭐 3월까지 있는다고 하니까 그때 보자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왔는데 전혀 아무런 그런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부스터샷 맞았어. 뭐 하와이 여행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동생 집에 머무는데 동생의 뭐 아이들이 다 걸렸대요. 아이들도 다 걸리고 또 심지어는 뭐 거의 갓난 아이 비슷한 그런 유아도 걸리고 막 이랬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뭐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테스트를 해보면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야 돼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아직 그 뭐 백신 접종하지 않을 만한 나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백신 접종하는 아이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양성의 경우에 위험한 상황이 흔치는 않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성인들께 오고 하니까 미국은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일단 2월까지만 함께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저에게는 굉장히 뉴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박한 막 세계 정세의 거의 요동침 수준이거든요. 나라가 뭐 미국, 러시아, 무슨 그 유럽 연합의 몇 개국, 또 무슨 뭐 러시아 주변의 몇 개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아주 그 불안한 역동성을 가진 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지금으로서는 푸틴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외교적으로 말하자면 사신이 간 거예요. 미국 사신이 러시아 사신과 제3국에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쟁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그 환상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되는 임무를 띠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보면은요, 국가마다 다 이해관계도 다르기도 하고 해서 마지막에 푸틴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뭘 주면서 전쟁은 막아야 되잖아요. 세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굉장히 이 안에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서 뉴스로서가 아니라 글쎄요,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간의 어떤 그 처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광고가 참 여운을 남기고 끝내네요. 햇살처럼 따뜻한 1월. 그리고 그 끝에 발음에 햇살처럼 따뜻한 1월. 마무리가 딱 그 단어 끝에 뭐가 있으니까 마무리가 지어지고요. 햇살처럼 따뜻한 1월. 이번 주말은 햇살을 반드시 1월의 햇살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화상 회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뭐 반도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급망 문제, 서로의 여러 가지 관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테고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과 그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세르게이 그 쇼규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이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이웃 나라에도 재앙이고 푸틴 자신에게도 재앙일 수 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문제를 깔아놨는데 한 자락을 쫙 깔았는데 만약에 예전에 지금 그 상태 자체가 10만 명의 그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와 접한 곳 그리고 우크라이나 북쪽이 러시아도 좀 있고 이쪽 그 우크라이나의 서쪽 북쪽은 이제 벨라루스가 있잖아요. 그 벨라루스에도 그 군을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양면 작전, 그 두 개의 그 프론트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준비를 끝냈다는 뜻이고요, 이미. 왜 그러냐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브가 북서쪽에 있으니까 그 북서쪽은 이 벨라루스 쪽에서 볼 때 직진해서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벨라루스 쪽에서 가는 러시아 군의 공격을 받는다. 러시아에서 오는 러시아군, 벨라루스에서 내려오는 러시아군 하면은 그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그렇지 않아도 강한 그 러시아 그 레드 아미 그 전통의 그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요. 이 작전이라든지 뭐든지를 두 배로 더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는 우리가 1차 대전 때는 베를린에서 쫙 뭔가가 시작이 돼서 군이여 뭐 탱크여 시동을 걸어라 하고 그 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 군수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스탑할 도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의 그냥 그 열차 철로의 그 타임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벨라루스 쪽에서 내려오고 쳐 내려오고 러시아 쪽에서 쳐 들어가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스탑해 하면 스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스탑할 수 있는 상황이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스탑되지 않으면 주식시장 출렁이고 유가 출렁이고 그렇잖아도 코비드 때문에 어수선한 경제 다 뒤집힐 수도 있고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는요. 해서 푸틴이 지금 가능성 없는 요구를 하는데 그 가능성 없는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원히 나토 그 연합국은 회원국을 늘리지 말아라. 뭐 우크라이나 당연히 해주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근처에서 군대를 다 철군해라. 그러면 이쪽에선 조건 없이 철군하고 러시아는 자꾸만 동쪽으로 서쪽으로 밀려온다면 유럽이 나토 연합국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나토라는 그 자체가 러시아의 그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러시아의 무력적인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하면서 함께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토 회원국을 전혀 늘리지 말라고 하는 가능성 없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도 안다니까요. 가능성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1월 그 14일이네요. 해커가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를 해킹하고 들어가서 막 줄을 그어서 우크라이나 국기도 내려버리고 그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없애버리고 나서는 거기다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벨라루스도 그래요. 강대국 주변에 있다는 게 힘든 거죠. 벨라루스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똑같이 1922년도에 구소련에 합병이 돼서 우크라이나와 똑같이 1991년도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독립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벨라루스는 친러시아 정책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는 뭐 같이 비슷한 형편인 그런 국가인데 같이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인데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할 때 군대 그 장소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물론 러시아만 그러는 건 아니고 다른 뭐 미국도 어떤 나라들도 중요한 곳에 그 군대를 배치하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전쟁을 하기 위한 전진 배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도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서로 그 안타까운 뭐 그런 나라이고 아무튼 그런데 이 침공이라는 것이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 서로 어떤 리더들이 기분이 나빠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래에서 뭔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러시아의 케이스에는 일부러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군이 뭐 우리 아주 무고한 뭐 시민을 굉장히 아주 처참하게 뭐 살해를 했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난번에 2014년도에 그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러시아가 그 같은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죠. 러시아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뭐 러시아 투데이 같은 텔레비전을 보면 계속 이제 위에서 군인들이 쫙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하나 가능성을 보는 것은 그렇게 보여주면서 막 선동을 해야지 되는데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도 러시아 국민들이 전혀 반감을 갖지 않도록 아직은 선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동은.
크림반도 그 점령할 때 선동했었거든요. 그 같은 선동을 하고 하면은 어떤 나라에선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거 원래 뭐 러시아 거였잖아. 뭐 이런 식으로 동조를 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은 그런 선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푸틴도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서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서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하는 겁니다. 푸틴의 계산법은 당연히 모든 전쟁을 치를 때 피해 대가로서 베네핏이 더 많냐? 또 손해보는 게 더 많냐잖아요. 침공하면 일단 경제적인 엄청난 제재를 받으니까 경제 제재를 받으면 루블화도 내려가고 엘리트의 생활, 일반 사람들의 생활 다 나빠지니까 비난받을 수 있죠.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군이 사실은 그 강하기도 하고 뭐 50만 명 이상이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약간이 아니라 약간 이상의 애국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들어와서 침공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러시아가 손에 쥐고도 손에 쥔 게 아닌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냥 뭐 우리 땅 넓히면 좋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구태여 따지고 보자면 그렇지 않은 사람, 말하자면 이웃 나라와 이제는 이미 이웃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지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럴 때 지금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친다 하면은 돈키호테식의 침공이 될 수도 있는데 돈키호테식의 침공이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하고 만다면 더군다나 이건 그 피를 보는 작전이니까 러시아군이 피해가 많아지고 한다면 러시아 내부에서의 굉장히 그 푸틴의 지지율도 내려갈 그럴 때이고요. 뭐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땅을 복원하기는커녕 그런 그 무모한 모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서방 세계도 전쟁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그 어떤 그 매직봉 같은 것들이 없기는 노력을 하기는 하는 거죠. 근데 매직봉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와 뭐 군사적인 어떤 뭐 협약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뭐 군사 훈련 일단 가만히 보면은 북한과 미국이 이 협상하는 것과도 항상 비슷하게 통합니다. 군사 훈련을 뭐 나토군이 훈련하는 것을 뭐 지금까지 러시아 이만큼 가까이 있었다면 조금 멀리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 당분간이라도 뭐 횟수를 줄인다던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고 또 유럽 연합과 나토가 다 미국과 함께 그 단결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미국 영국, 무슨 발틱 해안의 국가, 이런 국가, 뭐 프랑스 이런 데는 단결을 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인이 있고 러시아인이 있고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을 제외하고 다른 인종으로는 세 번째 많은 그 나라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미국과 딱 함께 뭐 이런 여러 자신들의 그 국제 조직에 가입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터키 덴마크 뭐 이런 그 나라들 체코의 새로운 정부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 다 잘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뭐 미국처럼 1년에 뭐 4억 달러를 미국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이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5억 달러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무기를 보내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중요한 국가가. 독일이요.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쟁 지역에 무기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지난해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독일이 무엇이 발달한 국가입니까? 독일이요. 세계에 그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무기 수출하는 것을 네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2차 대전 이런 그 과거의 역사, 속죄 이런 게 있어도 무기 수출을 이제 그 과거에 속죄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네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독일이 주로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에 이제 그 하기는 하지만 이집트에도 많이 팔고요.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에는 안 하냐? 전 정부가
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파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놨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러시아에 미움받기 싫어서. 이게 러시아가 있고 제일 동쪽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고, 우크라이나 위쪽에 벨라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란드, 독일,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서쪽으로 딱 동독 서쪽 해서 가까우니까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그 오일을 그 수입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여기에 의견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급하게 어디까지 가서 뭐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을 만나고 다른 나라들과 접촉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도 푸틴에게는 일종의 약간의 그 승리일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푸틴이 이 정도면은 내가 이겼다, 이렇게 국내에 선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말로라도 표현으로라도 뭔가 조금 주더라도 그렇게 그 푸틴의 체면을 챙겨주면서 합의를 해서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정말 피하고 싶어 하는데 다들 시간이 때깍때깍 뭐 푸틴의 인내심도 그렇고 달아가고 있는 그 형편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탐색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 오랫동안 연기했다가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연방정부가 만들 때의 베네핏과 부작용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다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질문이 한 뭐 몇십 가지 되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을 질문하고 박스 있고 답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완전한 일치 의견을 좀 받고 나서 뭔가를 이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120일 동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민도 찬성을 하고 의회도 찬성을 하고 또 행정부도 찬성을 하고 할 때 뭐 주주들 의견들 많이 내겠죠. 그럴 때 하겠다는 건데 연준 이사들은 의견 일치가 없습니다. 7명 가운데 지금 뭐 공석이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여성 그 연준이고 지금 부의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고 이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시행하는 곳도 있고 지금 시험 단계인 곳도 있고 중국은 디지털 화폐 지난해에 발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규제하면서 9개 국가가 이미 중국처럼 중국을 포함해서 디지털 화폐가 있고 시범으로 시행하는 것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한국을 포함해서요. 한국은 뭐 기간 산업 하는 것 또 뭐 삼성 소매업 뭐 이더리움 그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죠. 그리고 개발하는 국가도 16개 국가, 한국과 같은 파일럿이 14개 국가, 미국이 조금 처지는 겁니다. 41개 국가인데 이제 리서치, 연구 단계인 거죠. 해서 뭐 두 군데는 이미 시행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것도 있는데 은행 어카운트가 없으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분들께는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관련 뉴스로서 이 뉴욕의 시장이 에릭 아담스 시장이 공약을 선거 캠페인에서 했었던 것처럼 본인의 이제 첫 봉급을 암호화폐로 받기로 이 코인베이스 그쪽을 통해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나눠서 받기로 지금 금요일부터 과정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비즈니스 시장이고요. 이 두 번째 뉴욕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시장인데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업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뉴욕이라는 시와 자신의 PR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저거 쇼맨십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당선되고 나서 아역배우 출신의 어떤 요즘에는 이 암호화폐 그 투자가와 함께 그 사람의 전세기를 타고 푸에르토리코에도 가보고 암호화폐랑 다 연관이 있어서요. 그리고는 돈은 본인이 냈다고 비행기값 냈다고 하는데 뭐 영수증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환경재난이다 하는 주장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뉴욕이 원래 금융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금융 심장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곳에 시장이 이렇게 그 암호화폐로 디지털 화폐, 이제 디지털 화폐가 큰 카테고리고 그 안에 암호화폐가 있고 다른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도 주목을 할 만한 일이고요.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1월 30일부터 그때에 이제 다음번 체크 받는 것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 15달러 그것보다 적게 돈을 받는 사람은 전부 15달러로 올라갑니다. 공무원들 돈 많이 번다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방 공무원이 한 220만 명이 있는데 대부분 당연히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지 이 최저임금 15달러 이상을 받죠. 시간당. 그런데 아직도 220만 명 가운데 7만 명 정도는 15달러 미만을 받고 일하고 있었답니다. 대부분이 농림부라든가 국방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몇만 명, 제양군인청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행정명령 일주일 안에 첫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는 이민에 관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코비드. 거기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산불 진화만 하는 소방관이라든가 식물보호 테크니션이라는 직종이 있대요. 그리고 국방부의 군 기지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15달러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미국인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뉘앙스의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들 가운데서 뭔 소리야? 이런 트윗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제 기자가 투표 권리법을 상원에서 막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내가 투표하기 어려우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답하겠는가 했을 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거 잘못 전해진 거다. 통계를 보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는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높다.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되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글쎄요. 이분이 얘기한 미국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도 부정확한 것 같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는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높다. 그럼 미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거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했고 as American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인 일리노이의 하원 의원이 바비 러시 의원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as 아메리칸이 아니라 아메리칸 그 자체다. 미치 매코넬 please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고 찰스 부커라는 이분도 매코넬보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흑인이 덜 미국적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 흑인은 완전히 미국인이다. 이런데 결국은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치 매코넬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자신들의 지지 기반 백인 우월주의에 있다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 그룹 지지층 그래 하는 뉘앙스 이해하시죠? 우리와 저들로 나뉘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미국인들처럼 이렇게 할 때 누군가의 미치 매코넬이 원하는 표에 그 그룹은 좋아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러한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미치에게 물어봐. 주식시장 슈퍼버블 가라앉는다는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